뭐 올해 성장률 전망 대충 한국은행이 뭐 여러 기관들이 1% 전후, 뭐 0.9% 이렇게 봤는데요. 뭐 여하튼 성장률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어차피 이제 저성장이 온다고 한 것들은 이미 예견이 되었었고요. 내수는 그렇게 잘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최근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모시는 날 어제 밤이죠. 이제 미국에서 금리도 뭐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예정 금리도 좀 많이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면서 뭐 지금 주식시장도 막 반등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오늘 뭐 경제 관련된 얘기들 한번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주식시장 요즘에 막 분위기 좋다고 하지만 사실 실물 경제가 더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체감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 상황 뭐 지금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뭐 이제 이전에 보던 그런 뭐 성장률이 막 움직이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뭐 올해 성장률 전망 대충 한국은행이 뭐 여러 기관들이 1% 전후, 뭐 0.9% 이렇게 봤는데요. 뭐 여하튼 성장률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더 걱정일 거고요. 하여튼 IMF 이런 이야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이제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IMF는 뭐 기본적으로 그때 구조하고 지금 구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어차피 이제 저성장이 온다고 한 것들은 이미 예견이 되었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는 해왔었는데 조금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계엄 사태라든지 등등 때문에 이제 약간의 충격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오고 체감이 조금 더 많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성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자본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추가적인 인구 투입도 이제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미 예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한 4, 5년 정도 조금 일찍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트라우마가 하여튼 IMF다 보니까요. 무조건 경제가 조금 안 좋으면 계속 이제 IMF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러는데 IMF는 기본적으로 그때 온 것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의 부족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성장인데 조금 빨리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고 이제 체감 부분은 내수가 안 좋으면 체감이 안 좋으니까요. 내수는 뭐 지속적으로 그것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이죠. 기업들 중에서도 수출 기업이나 이런 쪽에 잘 나가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보너스도 많이 받고. 등등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내수업종, 건설업종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또 양극화되니까 한쪽은 아주 어려운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경제 특징이지 않나 싶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IMF와 같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는 것 필요는 전혀 없고 어차피 예견된 저성장인데 한 4, 5년 일찍 조금 닥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체감적으로는 좀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것. 그게 지금 현재 경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요즘에 그 국장도 막 올라가고 막 부동산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또 뭐 돈이 막 불어나는데 또 자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수에 또 직접적인 또 타격을 받는 또 그런 집단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장기 저성장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양극화도 같이 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우리나라가 양극화 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좀 그렇긴 한데요. 고성장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성장의 앞에서 과실을 향유한 사람과 거기서 이제 뒤처진 사람 해서 이제 양극화가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 자산,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역이라는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양극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정책의 한 타겟이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큰 타겟으로 해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양극화는 앞으로도 아마 지속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들을 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임기 초부터 주식 시장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이제 3,500에 거의 막 다다른 상태거든요. 뭐 역대 최고의 지금 상태인데 뭐 이렇게 실물 경기는 안 좋더라도 또 이제 이 금융자산 시장은 또 별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또 이게 유동성 공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예, 유동성 공급이라기보다는 실물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수출이나 내수나 성장률이나 뭐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뭐 기업의 이익이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가 PBR에 기업이 한 70%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이제 PBR이 1 이하인 그런 상황이고 웬만한 개도국보다는 더 안 좋은 더 안 좋다기보다는 그런 지표였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법제화하고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면서요. 그게 또 일단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방금 말씀하신 상법 개정도 그렇고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밸류업을 시킨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빨리 이제 반영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제 혼자 독야청청 고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이번 18일 날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 건 누구나 다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멘트를 할까,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까 그게 가장 포인트였죠. 그런데 보통 뭐 한 번, 뭐 두 번 조금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그것도 그래서 미국도 IB들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뭐 한 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세 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아직도 정확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가능하리라는 그런 부분에 기대가 들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원화가 강세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차피 시장은 앞으로 좋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한 2, 3개월 전부터 해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촉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이제 파월에게 계속 금리 인하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경기를 이렇게 진작시킨다, 뭐 어쩐다 이런 측면으로 막 보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 각 국가들의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 그다음으로 이제 스티브 미러안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관세율을 높여놓으니까 이제 자국 통화의 약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약세를 가져오려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 마침 이제 고용이 약간 이제 그 뭐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약간 아슬아슬한 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금 불확실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외환 시장의 이제 방향과 더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밸류업 이런 것들 때문에 PBR이 낮은 것들이 이제 PBR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많이 올랐었죠. 뭐 0.56 PBR 하던 것이 1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된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형주, 반도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동차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 어쨌든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약달러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또 수출 위주의 우리가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또 유리하게 볼 수도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가 약세인 게 좋죠. 원화가 약세인 것이 자기들의 원화 수입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게 유리한 것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1,400원대 전후의 환율을 누렸습니다. 이게 한 2, 3년 동안은 누린 환율이죠. 그래서 뭐 원화가 강세된다고 해봐야 1,370원, 80원인데요.
저는 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당장 이렇게 기업들의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당장 자금이 들어오는 것, 기대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게 뭐 일단 우선이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자산 시장도 좀 이렇게 살아나고 그다음에 좀 수출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경기가 좀 좋아지면 내수도 그에 맞춰서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은 뭐 그런 조금은 이제 그렇게 이전처럼 뭐 성장률이 2%, 4%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성장률은 조금은 이제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가면은 내수도 지금 내수 진작책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수출이 좀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그게 아직은 나타나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복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경기 너무 안 좋다고들 하시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상가들 가보면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좀 그 북적북적하던 곳들이 이제는 뭐 웨이팅도 아예 없는 곳도 많아졌고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약간 좀 최저점 같다면 좀 희망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수는 그렇게 잘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부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민간의 소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가게나 기업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서구 사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부가 이제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공주택이라든지 등등 하면서 이제 조금 채무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때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랬죠.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집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했고 이제 기업 부채도 많이 증가했죠. 정부 부채는 뭐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이제 괜찮은 편인데요. 하여튼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가계의 이제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니까요. 그게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 이제 상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온라인 구조로 많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오프라인을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매점이나 매장이나 이런 걸 유지하던 부분들이 자꾸 구조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우리나라 경제에 좀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나 좀 변화 요소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구조적인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경제나 항상 이런 시기는 겪기 마련입니다. 항상 경제가 안정적이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도전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저성장이라서 내수가 감소하는 데다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조적인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어떤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야죠. 예를 들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다른 형태로 변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 배달 쪽으로 이제 고용이 옮겨가고 그렇죠. 뭐 라이더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환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전환기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뭐 관세 부과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추가로 더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그렇겠죠, 당연히요. 이제 가격이 증가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괜찮은데요. 당장은 증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증가하게 될 텐데 당장은 이제 기업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경기가 좀 침체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마중물격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확대 재정을 통해서 이제 이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어쨌든 좀 작동을 좀 한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15만 원 푸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10만 원 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것이 나쁘지는 뭐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 향후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도 기존은 유지한다. 좀 그런 거 하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마중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AI 시대로 막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AI 쪽은 사실 엄청난 돈도 필요하지만 뭐 인프라 자체들이 사실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 어떤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미국 주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냐라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미국도 리포트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하여튼 다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서 저도 뭐라고 답을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AI에 관한 것이 경제에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예를 들어 인터넷이 되었다든지 이전에 전기가 들어왔다든지 철도가 기차가 나왔다든지 할 때 그런 때에 비해서는 이 훨씬 확산성이 적다는 것이죠. AI 같은 경우 언제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신기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코스트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전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웹 사회로 들어갈 때는 정말 이게 값싼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확산성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그게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요. 명확하게 이 두 사람의 의견에 어디가 맞다고 조금 손을 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방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뭐 AI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 이미 사회는 그 AI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여러 산업이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니까요. 그 AI 쪽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 그것이 향후에 어떤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 같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런 뭐 경기도 침체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소득이 뭐 잘 벌리는 직군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뭐라도 그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유동성 증가와 뭐 시세 상승을 좀 같이 누려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도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그 밸류업도 상당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기업들 중에서 거의 이제 더블로 오르면서 PBR이 더블되고 한 기업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미국에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뭐 내년까지 이제 약간씩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리포트들 보면은 이제 골디락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연착륙 형태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년 가면은 이제 약간씩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냥 연착륙 국면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디펜스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년 가서 이제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이제 방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큰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타이밍은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부터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러다이트 운동 이런 이야기를 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그랬죠. 이제 기계가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을 때 이제 기계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흐름은 못 바꿉니다. 큰 물결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혁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지분을 갖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급변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제일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그건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접적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곳곳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꽤 전문직에 속하는 쪽에 이제 대표나 이런 쪽으로 계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이 신입을 뽑는 숫자를 확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AI 제미나이나 이런 곳에 어떤 업종을 종목을 분석해 달라 하면은 이전에 신입이 분석해서 정리하던 자료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그런 혁신 주식을 갖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를 반대할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라. 그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살아남는 어찌 보면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러라이트 운동 때 그때 오히려 자본가들을 찾아가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분을 좀 공개해서 우리가 쉐어링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훨씬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AI 관련된 기업들 주식 사신 분들은 지금 아주 좋거든요. 분위기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겠죠. 시대의 흐름을 굳이 배척하지 말고 그걸 좀 타고 같이 넘어가. 그게 이제 해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반대부터 하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게 또 인간의 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변화를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AI 아시다시피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반대도 많았었죠. 그때 엘트만 그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뭐야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무슨 초등학생도 아닌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많이 두려워했고 그랬지만은 전혀 거침없이 사실은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큰 파도 쓰나미 같은 것은 어떻게 저항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